자, 500년 11월 소지마립간이 죽고 21대 지증왕이 즉위합니다. 뭐 좀 해보려면 고구려, 말갈, 왜가 쳐들어오지. 그거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다 굶어. 그러다 보니까 반란이 일어나. 정말 눈 뜨고 못 봐줄 정도로. 그런데 지증왕은 재위 내내 업적뿐입니다. 실수 하나 없이 완벽 그 자체죠. 자,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재위 4년 국호를 신라로 확정짓습니다. 그럼 이전엔 뭐라고 했느냐? 처음 신라가 생긴 지역명이었었던 설아벌, 계림, 이런 용어부터 시작해 이 말이 설아벌 이 말이 변해서 사로, 또 사라, 아래에서 써서 사벌, 또 신라란 말도 썼습니다. 이렇게 비슷비슷한데 통일되지 못한 수많은 이름들이 난립했죠. 이미 옆에 있던 고구려와 백제는 오래전부터 하나의 이름으로 딱 굳어져 있었는데 자기들만 이러면은 아무래도 국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지증왕은 신하들에게 통일된 그런 명칭을 명령했고요. 이 신하들은 시대 흐름에 맞춰 덕업이 나날이 새로워져 사방을 모두 덮는다는 뜻의 한자어 신라를 공식 국호로 정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서해를 직접 접할 수 있어서 중국과 자주 교류하던 고구려, 백제에 비해 신라는 조금 문화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랬던 신라가 이제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주의 칭호 역시 왕으로 교체합니다. 아까 처음에 지증왕 등극할 때 이야기했죠. 지금 나오는 여러 모습들로 보면은 마치 구한말 갑오개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신라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까지 쓰던 거서관, 차차웅, 또 이사근, 그리고 여기 마립간 있죠. 이런 말들은 군주를 의미하긴 했습니다만 신라만의 용어였죠. 역시 앞서 나라 이름처럼 국격이 떨어집니다. 이걸 시대의 흐름에 맞춰 똑같이 왕으로 확정한 겁니다. 재위 5년엔 상복법을 제정해 상례의 절차를 통일하고요. 이듬해 전국 주군의 경계를 확정하고 수령을 군주라 부르게 됩니다. 이 용어를 쓴 것도 이때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이 군주의 칭호를 쓴 사람이 바로 우산국을 정복한 박이사부였습니다. 그는 지증왕 때의 초대 실직 군주가 됐죠. 그런가 하면 석빙고를 관리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얼음을 저장합니다. 사실 석빙고는 오래전 유리이사금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후로 관리가 잘 안 됐다고 하죠. 그러던 걸 지증왕이 다시 부서를 만들어 제대로 운영하게 한 겁니다. 또한 선박과 관련된 법을 만들어 운영 방식을 제도화합니다. 이 국정 전반을 하나하나 법제화, 이론화시키면서 제대로 된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재위 10년엔 경주에 동시장을 설치합니다. 이미 소지마립간 때 시장을 만들었습니다만 규모가 커지면서 도저히 물류를 전부 감당할 수 없어 또 다른 시장을 만든 거죠. 자,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도 선진화되고 있죠. 또 전국에 울타리나 함정을 만들어서 맹수의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오늘날엔 상상하기 힘들지만 옛날엔 밤에 산에서 호랑이나 곰, 늑대가 내려와 사람이나 가축을 해치는 일이 잦았는데요. 지증왕은 이때 집집마다 울타리를 치고 또 산 어귀에 함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피해를 줄였다고 합니다. 재위 15년엔 아시촌에 소경을 설치해 남쪽 지방의 주민들을 이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지방 대도시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곳은 당시 신라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경상남도 함안, 즉 아라가야의 땅이었죠. 그런데 백제 동성왕이 무단으로 이 일대를 점거하면서 백제와 가야 사이가 크게 안 좋아졌고 반사작용으로 가야는 신라의 의지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 가야사 이야기할 때 많이 얘기했죠. 그러면서 본래 아라가야 땅의 상당 부분이 신라로 흡수됩니다. 지증왕은 곧바로 이곳에 신라 도시를 조성해 신라화하려고 한 거죠. 아까 주주, 군주 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해 지금의 울릉도로 만든 것도 이때입니다. 지금도 울릉도에 가려면 배로 3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당시로선 정말 멀고 어려운 항해이고 또 그런 정복 과정이었을 겁니다. 울릉도 자체의 지세가 험준하고 또 주민들도 다 바다 사람들이다 보니까 기질이 사나웠습니다.
쉽게 항복하려고 하지 않죠. 이에 박 이사부는 나무로 수많은 짐승 모양의 허수아비를 만들어 우산국 해안으로 간 뒤 백성들을 위협했습니다. 아마 육지와 떨어진 우산국 백성들은 처음 보는 짐승의 모습에 매우 놀랐을 거고요. 어이없게도 쉽게 항복해버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증왕의 업적들을 살펴봤고요. 이번엔 지증왕의 가족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증왕의 아버지인 스포갈문왕은 이전에 박재상이 구해왔었던 그런 눌지 마립간의 동생 미사은의 아들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미사은의 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바로 지증왕의 아버지 스포갈문왕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조생부인은 눌지 마립간의 딸이었고요. 즉 부모는 서로 사촌지간입니다.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리고 왕후인 연제부인 박씨. 여기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도저히 여기서는 언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키가 2m가 넘는 초장신이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정말 이 두 사람이 만난 그런 일화를 이야기해드리고 싶지만 정말로 이 내용이 민망하고 또 민망해서 도저히 여기서는 이야기를 못 해드릴 것 같고요. 그냥 인터넷에 지증왕 연제부인 정도로만 검색해보세요. 아마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연제부인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였던 원종은 지난 시간 그 소지마립간 때도 이 이야기를 했었죠. 잠시 백제의 사신으로도 갔다 온다고 했는데 훗날 지증왕의 뒤를 이어서 법흥왕으로 등극하고요. 둘째인 입종은 자기 형인 법흥왕의 딸, 자기 형이었던 이 법흥왕의 딸, 즉 조카랑 결혼해서 훗날 24대 진흥왕을 낳게 됩니다. 이제 사촌도 모자라서 삼촌과 조카가 결혼을 합니다. 지증왕대의 여러 업적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마치 우리가 예전에 역사 시간에 어떤 왕의 업적을 배우듯이 한 임금의 업적에 대해서만 나열을 했습니다. 자질로 살펴보면 지증왕이나 또 앞에 있는 소지마립간이나 별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인성 좋지, 똑똑하지, 실천력도 있지. 그런데 소지마립간 때는 뭐 좀 해보려면 고구려, 말갈, 외가 쳐들어오지. 그거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다 굶어. 그러다 보니까 반란이 일어나 정말 눈 뜨고 못 봐줄 정도로 처참하고 불쌍했습니다. 그런데 지증왕은 재위 내내 업적뿐입니다. 실수 하나 없이 완벽 그 자체죠. 자,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전 왕들에 비해 지증왕 때는 천재지변이 정말로 적었고 게다가 전쟁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증왕의 재위 기간이 15년인데요. 그렇게 길지는 않아도 전쟁이 숱하게 일어났던 이 삼국시대에 15년 동안 아무도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건 정말 신기하다 못해 하늘이 아예 이 지증왕을 도왔다고, 아니 한술 더 떠서 떠받들었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신라가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하늘이 15년간 신라를 전폭적으로 밀어줬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그 영광을 지증왕이 홀로 가져간 거고요. 물론 여기엔 지증왕의 뛰어난 안목과 실력, 그리고 결단력, 실천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64이라는 노년의 왕이 돼 다른 왕들은 상상도 못할 수많은 업적을 남겼죠. 지증왕은 514년 7월 78세를 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태자 원종이 안정적으로 왕위를 물려받아 23대 법흥왕에 오릅니다. 왕조중심 꿀국사,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의 임금들이 나옵니다. 드디어 신라의 황금기가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더욱 화려한 역사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왕조중심 꿀국사, 지금까지 꿀이었습니다.